네, 대한민국 지금 투 캠프, 양대 진영이죠. 간에 치열한 체제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투 캠프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이제 옛날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이제 제국주의 캠프와 소셜리즘, 사회주의, 소셜리스트 캠프 이 두 개의 진영을 이제 투 캠프스라 불렀는데, 제국주의 시대가 저물고 20세기 중반, 후반에 이르러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캠프 대결, 이거를 투 캠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사실은 1990년도 소련의 몰락, 연방 해체, 그리고 뭐 동구권의 이제 몰락이랄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여전히 권위주의를 행사하고 있는 국가, 예컨대 뭐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런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국가 간의 이제 어떤 대립구도, 이거를 투 캠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만 투 캠프의 남북한 간의 치열한 전쟁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내에도 여전히 투 캠프스의 치열한 전쟁터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번 계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겁니다. 사법부 헌재까지, 뭐 입법부는 물론이고 오래됐습니다. 입법부는. 그리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좌파 인사들이 속속 들어가서 지금 좌파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게 숙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걱정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이게 좌파 성향의 이제 판사들인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 탄핵을 이끌려고 서두르다가 급체를 한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이 그 여론에 힘입어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에 왔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문형배 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속도전, 탄핵 속도전이 여론 역풍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윤석열 조기 탄핵 구상에도 흔들거리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계엄을 통해서. 사실은 2시간짜리, 사실은 2시간이었죠. 뭐 이렇게 결국은 이제 12월 4일 날, 3일 날 계엄 밤 11시에 발동을 하고 1시에 국회 의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국무회의,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해서 공식적으로 해제할 때까지 7시간은 걸렸지만, 계엄 자체가 발동된 거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2시간짜리 엉성한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엉성하기 짝이 없는 비상계엄이었는데, 근데 국민이 배운 게 많습니다. 그 엉성한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벌써 1월 3일, 2월 3일 약 2달, 정확히 2달이 흘렀군요. 2달이 흘렀는데, 일단 국민이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삼권 분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컨대 국회 입법권이 저렇게 횡포를 휘두르도 되나? 저렇게 다수의 폭력을 일삼아도 되나? 이런 내용들, 삼권 분립에 대한 문제.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축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 이 윤석열 계엄 이후에 탄핵을 거치면서 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 그리고 이제 재판 관할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원의 이 영장을 청구했던 그 불법성, 그리고 그것을 또 영장을 심사해서 발부해준 불법성, 위법성이죠. 그리고 그것에 또 갖고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여러 과정들, 이런 것을 통해서 적법 절차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적법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 이 법치주의 원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법치주의에 대한 그 연구를 또 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바로 2시간짜리 엉성한 계엄이었지만, 그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참 습득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계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고 하는 투 캠프스 간의 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한반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내에서조차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러한 치열하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국민들이 배우게 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unintended consequence, 소위 말하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라고는 할지라도 어쨌든 이 계엄,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습득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국민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삼는, 이건 뭐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 그리고 헌법 제4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삼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이 입법부에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고 헌법재판소에도 있는 거죠. 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이미 좌파의 숙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뼈아픈 사실을 또한 인지하게 됐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 저는 헌법재판소의 정치행위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112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정치 관여 불가 조항 헌법 112조 2항이 못 박혀 있고요. 헌법재판소법 제9조에도 자꾸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내용이, 예? 그렇죠?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죠. 자기네들은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얄팍하고 섣부른, 경박하기 짝이 없는 정치 관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정치 기자를 오래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보이죠. 너무나도 얄팍한 정치 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탄로나고 있다 지금. 선택적 속도전. 자, 문영배 누구죠?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문영배가 2010년 14년 전입니다. 물론 그때는 헌법재판관이 아니었을 때죠. 법관 시절입니다. 이 사람이 1997년, 98년에 법관에 임명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12년, 법관물을 먹은 지 12년이 지난 뒤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 내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 참 잘났네요. 우리법 연구회만 해도 법원 내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 잘 나갔잖아요. 예, 국제법 연구회랑 이 두 군데인데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도 내가 제일 왼쪽일 거다. 이걸 자랑이라고 트위터에 올려놨어요. 2010년? 야, 그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그러니까 뭐 천둥 벌거숭이처럼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건데요. 자, 이건 이제 북한관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한국은 북한이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전형적인 북한 논리죠. 전형적인 친북 인사들 논리죠.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면 더 많이 원조해줘서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 북한을 꼬드겨야 된다. 예, 대북관. 예,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대북관과 달라요. 전 세계 미국 동맹과의 대북관과는 달라요. 한미일 협력 대북관과는 다릅니다. 북한이 안보를 위협하면 더 제재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2016년 1월 15일에 이제 신영복 교수라는 사람이 작고합니다. 작고하고 나서 다음 날 쓴 글이에요. 신영복은 누굽니까, 여러분? 신영복은 뭐 사실은 전향서를 쓰고 결국은 이제 그 무기징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출소를 했지만은 이 사람은 전향서를 썼지만 그 뒤에 나와서도 나는 전향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다닌다. 공산주의자예요. 체질적으로 공산주의자고 타고난 이념 공산주의자고 그리고 김일성주의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하루 만에 쓴 글입니다. 신영복 교수의 책은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부터 담론에 이르기까지 거의 읽은 것 같은데 돌아가셨구나. 변화와 창조는 변방에서 일어난다는 그분 말씀에 공감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념적 성향을 여과 없이 노출시킨 사람. 문영배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이잖아요. 최고의 헌법에 의한 법 판정기관이잖아요.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삼는 대한민국 전문, 헌법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
그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삼는 그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 되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처럼 보이는 저러한 논리들, 저러한 주장들. 내가 제일 왼쪽이야. 나는 공산주의자 신용복을 좋아해, 추앙해. 예,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문영배, 이런 사람이 문영배가 행한 가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가장 극심하게 보여주는 정치 참여, 정치 관여 행태, 가장 중요한 사례는 바로 좌파 판사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나서 최상목 재경부 장관,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았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대행인데, 대행인데. 그래, 이분이 지금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권한쟁의 심판을 넣은 거예요. 누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쨌든, 이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한 선고 문제를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쭉 속도전을 벌여왔어요. 첫 번째, 뭐가 문제냐? 선후가 전도됐죠. 선후가 전도됐어요. 뭐냐면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을 그보다 앞서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덕수 총리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더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과연 정족수를 국회 과반으로 할 거냐 3분의 2 이상으로 할 거냐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이거 과반 됐으니까 이거 탄핵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넘겨버렸잖아요. 이거 온당치 못하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먼저 해야, 그래야 대행의 대행인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자격 문제가 이게 올바른 건지도 심사할 수가 있는 거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이분의 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너는 뭐 일단은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나는 좌파 판사 마은혁을 먼저 임명해야 되겠어. 이거부터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선호가 뒤바뀌었죠. 두 번째, 청구인 적격 논란. 예, 원래 이게 법적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청구인 적격 논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은혁 판사 임명 보류라고 하는 거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람, 우원식 국회의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를 했는데, 우원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구인의 자격이 있느냐? 이것이 청구인 적격 논란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이름으로 청구를 했어. 그런데 막상 국회 의결은 안 고쳤어. 그런데 국회 이름으로 청구를 했어. 이거 명의도용 아닌가요? 권한남용 아닌가요? 사법심사 대상 아닌가요? 전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권한남용으로. 이게 무슨 이따위 일이 다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국회의장이면 국회의장이지, 국회의장이 국회 이름으로 그냥 청구해도 되는 거야? 권한쟁의 심판을?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 국회 의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은 거기에 참여할 뿐이야. 국회의장이 어떻게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개인인데, 청구인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 의결은 없었어요. 우원식 개인이 국회 이름을 도용해서 한 거죠. 이게 청구인 적격 논란이 줄곧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해서 심판 어저께 3일, 2월 3일 날 선고 내리려고 하다가 그냥 여러와 같이 그냥 여론이 빗발치고 비판 화살이 날라오니까 어휴 싶어가지고 어저께 갑자기 연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적법 절차 훼손이,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법치주의의 기본, 적법 절차. 정말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입니다. 적법 절차 훼손은 좌파의 오래된 무기, 전가의 보도죠. 이거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여야 합의의 부재.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데 여야 합의가 없었어. 마은혁 후보와 같이 함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던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들 중에 한 명은 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한 명은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어. 그런데 한 명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여야 합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당의 추천, 야당이 추천한 두 사람은 그냥 임명을 해준 거예요. 헌법재판관으로. 그런데 마은혁은 임명이 안 한 거야. 왜? 여야 합의가 없었어. 여야 합의라고 하는 거는 국회 몫에 헌법재판 3인 추천 인사들 중에 한 명은 여당 후보, 한 명은 야당 후보, 한 명은 여야 합의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불문율이야. 이게 관습법이야. 이 관습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임명할 수가 없어 라고 해서 논란이 돼서 마은혁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까지 온 건데, 이거를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변론을 요청을 해도 그냥 묵살해버리고 기각해버리고, 재개를 또 변론 재개를 재요청해도 또 기각해버리고 이런 것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래 탈이 난 거야. 속도전을 벌이다가 그냥 배탈이 난 거예요. 체증이 걸린 거야. 급체한 거예요. 급체. 이렇게 문영배가 기를 쓰고 임명하려 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누구인가? 문대행이 기를 쓰고 조기 임명을 했던 마은혁은 1987년 창립한 인민노련입니다.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의 핵심 조직원이었습니다. 핵심 조직원이었을 뿐 아니라 그 뒤로 그 한국노동당 창당, 이 한국노동당이 제 기억으로는 1992년 1월 달에 창당이 됩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한국사회주의 노동당인데요. 줄여서 한국노동당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이후로 나타난 민주노동당과는 다른 겁니다. 그 전신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를 표명한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에 합류를 했고, 이후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을 지냈습니다. 골수까지 사회주의자예요. 이걸로만 밀어보면 골수까지. 그리고 아까 이민노련, 제가 이민노련 말씀을 드렸죠. 예, 이민노련은 인천지역 그 노동자 연합, 민주주의 노동자 연합, 이 인민노련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를 표방한 혁명 조직이었습니다. 지하혁명 조직이었어요. 핵심 조직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을 그 헌법재판관으로 조기 임명해서, 그 목적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조기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탈이 난 거죠. 자, 왜 마은혁을 임명하려 했을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설명을 하는데 제가 뭐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 뭐 말할 것도 없이 허영 교수님입니다. 경희대 석좌 교수. 허영 교수의 문화일보 1월 24일자 기고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인용을 주장한 문형배 대행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은 좌편향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이념적인 분포에 영향을 미칠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결정하려고 서두르는 겁니다. 국회목 추천 3명의 재판관은 여야가 각 1명을 추천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추천해 왔지만 민주당은 독단적으로 2명을 추천해서 임명을 강요하면서 관습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 즉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헌재가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은혁을 보충해서 재판관의 구도를 5대4, 이 5대4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진숙 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에서 결국은 4대4로 갈렸잖아요. 이게 탄핵 심판이 이제 6명의 찬성을 얻어내야 탄핵 인용이 되는 건데, 찬성 4, 기각 4, 그래서 4대4로 해가지고 이게 기각이 됐거든요. 이 4대4, 소위 이제 진보 성향 쪽은 대충 4쪽으로 가고, 보수 쪽은 대충 이 4로, 나머지 기각 4로 서가지고 갈린 겁니다. 이 구도를 보고 아유 안 되겠다, 마은혁이 빨리 데려와서 적어도 5대4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은혁을 보충해서 재판관의 구도를 5대4도로 바꿔서 결론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게 허영 교수의 이 진단이에요. 제 진단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계의 존경받는 원로,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존경받는 원로 허영 교수의 진단입니다. 문형배의 정치행위인 거예요. 허 교수는 기고문에서 헌재는 최상목 대행에게 헌법상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직무행위를 반복하라고 할 권한이 없으며 최 대행 역시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글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문형배 왜 마은혁 선고에 속도전을 벌이고
여태까지 치달해 왔지만 어저께 원래는 예고했던 날짜, 선고 날짜가 어저께 3일 오후 2시였는데 오후 2시 2시간을 앞둔 낮 12시쯤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거를 연기합니다. 왜 연기했을까? 결국은 전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때도 여론이 소위 탄핵 심판을 좌우했던 것처럼 이번 탄핵 심판도 탄핵의 전 과정도 여론이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의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선고 연기로 탄핵을 둘러싼 체제 전쟁, 자유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미국과의 동맹이냐 중국 눈치 보기냐라는 체제 전쟁은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법원 내 좌파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헌재를 선점하고 뒤이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끌어들여서 좌파 생활권의 확장을 꾀하려고 했던 그 의도 또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조기 탄핵 구상이 흔들리게 되고 탄핵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일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년의 전 과정,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점에서 또 흔들림이 생기는지, 균열이 생기는지, 또 전국이 국민이 바뀌게 되는지 여러분 유심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 여태까지의 말씀 공감하시는 한국인 모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